자, 소은 박홍규와 서구 존재론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는 거를 가지고서 같이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말을 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에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거를, 강의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자연 철학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플라톤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보셨겠지만 두 학기가 연달아 돼 있어요. 15시간이 이제 쭉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고, 그 후에 제가 어디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짰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플라톤에서 베르그송까지 서구 존재론사를, 그래서 한 2시간을 이제 플라톤을 총 정리하고, 1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이나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해결까지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왜냐하면 박홍규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는 그다지 이렇게 비중을 안 뒀기 때문에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째 시간 정도, 빠르면 4시간째부터는 베르그송 들어가요. 사실 이 강의는 사실상 베르그송 강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앞에 한 8시간 그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0시간을 베르그송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일종의 뭐 베르그송 강의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박홍규 선생은, 아이고, 일제시대 때 주로 학생 시절을 보내고, 해방 후부터 한 1980년대 정도 까지 활동하셨으니까, 한국 현대 철학으로 보면 이제 2세대죠. 2세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1세대는 주로 젊은 시절에 이제 한학 시대를 하고, 서양 철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제 바로 1세대고, 박홍규 선생이 이제 2세대, 내가 한 3세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박씨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박종홍, 유명한 국민교육헌장 만든 사람이죠. 박정희의 어떤 브레인이었던 박종홍도 있고, 또 박치우라고, 한국의 체계발하지, 이 사람은. 철학교수 하다가 그만두고 빨치산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빨치산으로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체계발하니. 내가 이 사람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박치우로. 다음 저자고 이 사람 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외에도 아주 박시성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은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박홍규 선생은 주로 서양 존재론사, 특히 이제 플라톤과 베르그송이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축으로 놓고서 플라톤의 어떤 영혼의 철학과 베르그송의 생성의 철학을 이렇게 딱 축을 놓고서 서양 철학사를 말하자면은 굽어본, 단순히 그냥 서양 존재론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딱 자기 시각으로 딱 굽어본, 아마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 은사시고, 그래서 지금 소은 박홍규 전집이 5권으로 나와 있죠. 시중에.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쭉 따라가면서, 서양 존재론사의 핵을 이렇게 짚어보는 이제 그런 강의가 이번 강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지난 학기 강의에서도 우리가 플라톤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개론적으로 뭐 쉬울지 몰라도 그냥 통속적인 이제 철학사로서는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만만치가 않죠. 오히려 그 후의 사람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현대적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플라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2시간 정도는 이제 플라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인식과 존재를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존재와 가치 이렇게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리할 내용은 인식과 존재예요. 그래서 준비해온 프린트물로 좀 강의를 하고 베르그송 들어가서는 제가 적어오기도 하고 직접 그 논문들 그분이 쓴 글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철학자의 사유는 매우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그 궁극은 존재론과 윤리학에 있다. 존재와 이제 그 상관항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이론적 천착과 윤리에 대한 실천적 모색이 한 사상가를 철학자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비적 작업으로 철학사를 어떻게 보느냐, 철학사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이제 일종의 예비 작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철학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고 자기의 철학이 뭔가는 항상 맞물려 있죠. 대부분의 경우. 베르그송도 그렇고 하이데거, 들레즈, 그 전에는 헤겔, 주희, 왕부진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플라톤의 경우는 대열편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고대 문헌에 있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도를 이렇게 정돈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또 정돈하면은 이미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플라톤적인 그 역동성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우선 인식의 문제부터 이제 시작해보자. 소는 그 저작들 전반에 걸쳐 인식론 중심의 철학을 비판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 중심의 철학이라는 건 이제 어떤 철학이냐면 세계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탐구를 접어두고 일단, 근데 그거는 과학한테 맡기는 거죠. 일단 철학은 이제 그 과학이 하는 작업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 내지는 어떤 메타적인 물음들만 다루는 그런 방식이 인신론적 중심 철학이죠. 이 인신론 중심의 철학은 칸트에서 출발해요. 칸트 출발하고 오늘날 이미 이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영미에서 많이 하는 분석 철학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어떤 사회학적 인식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인식을 사회학적 방식으로 탐구하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 소원의 입장은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의 생각으로는 인식론이라는 게 결국은 존재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각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문제는 결국 인간의 신체에 대한 존재론적 비전이 있어야 그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혀 독립적인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어떤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냥 접어두고 인식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소문 박흥우 선생은 근대 철학을 상당히 폄하합니다. 근대 철학을. 고대 철학을 오히려 중시하고, 재미있는 게 고대는 상당히 중시하고
중세와 근대는 좀 상당히 폄하하고 그 다음에 베르그송으로 가요. 이 양반의 구도는. 근데 이제 근대 철학을 폄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근대 철학은 인신론 중심 철학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많이 얘기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소원의 강의, 인식과 존재라는 강의가 있죠. 그 강의는 테아이테토스 편하고 소피스트 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는 인식론 을 다루는 이제 대화편이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 편은 존재론을 다루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식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는데, 근데 지각의 문제, 퍼셉션, 이건 오늘날의 뭐 심리학, 신경 생리학 같은 거 연관되죠. 눈, 코, 귀, 입의 어떤 이런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의미와 진리의 문제. 이거는 논리학이나 언어학과하고 연관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학문 체계의 문제. 그러니까 학문 세계 전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이제 과학 철학이나 지식사회학과 겹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문제. 이건 이제 과학의 역사죠. 인식의 역사의 문제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인식론과 가장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역시 존재론과 윤리학이죠. 그죠? 그래서 인식과 존재와 윤리. 칸트식으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가장 핵심이죠, 그죠? 철학적 사유의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원의 입장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과 윤리학이죠. 그리고 인식론은 존재론에 흡수되어 이해돼야 하는 거고. 아쉬운 것은 이 박홍 선생은 윤리학은 거의 남긴 게 없어요. 거의. 뭐, 간간히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빼고는.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이제 존재론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말년에 내가 뵀을 적에 윤리학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피려고 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식이란 존재의 한 양상인, 인식이란 세계 자체의 한 양상이다라는 게 이제 이 양반의 입장이죠. 그래서, 소원의 철학은 인식론 중심으로 가다가 20세기 초에 베르그송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존재론적인 전회가 발생하는데, 그 존재론적 전회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그런 칸트식의 인식론을 비판하죠. 하이데거도. 방식은 상당히 다른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원이 검토하고 있는 타이테토스의 대화편은 고대의 인식론 저작이고, 어찌 보면 인식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유리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학문 체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문 사회 문제 같은 게 두드러지게 다뤄져 있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는 이미 학문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안 다뤄져 있죠. 주로 이제 뭐가 다뤄져 있냐 하면 주로 영혼과 신체 문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뭔가 아는 거하고 내 몸으로, 지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형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관계.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플라톤에게서 신체와 감각적인 것이 대응하고 영혼과 형상적인 것이 대응하죠. 이 구도가 아주 기본적이에요. 이 구도가. 그래서 이게 주체고 이게 객체라고 한다면 주체로 말하면 센스고 센스. 우리의 감각과 사물에서의 센서블이 대응하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텔리전스와 사물에서의 인텔리저블이 대응하는 거죠. 그죠?
이런 구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눈이라고 하는 이 센스와 이 색깔이 서로 대응하는 거지. 내 눈은 센스, 감각이고, 감각기관이고, 요거는 뭡니까? 더 센서블이지. 감각될 수 있는 것, 더 센서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텔리저블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개념, 관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인텔리전스고, 그 하나라는 대상은 인텔리저블한 거죠. 우리 인텔리전스로 아는 거, 인텔리저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알아본다라는. 몸은 감각적인 걸 알아보고, 지성은 가지적인 것, 이런 말 가끔 쓰는데, 이렇게 가지적이다. 이거는 감각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요게, 플라톤의 구도고, 어찌 보면 인식론사 전체를 관료하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존재와 사유의 일치. 존재, 센서블한 거는 센서블한 것과, 센스는 센서블한 것과, 인텔리전스는 인텔리저블한 것과, 존재와 사유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일단 우선 이 대화편 역시, 소크라테스적인 물음, TST라는 히라보는 What is excellent?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What is. 근데 용기란 무엇이냐?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죠. 즉, 인식이란 무엇인가? 안다는 거죠, 안다. 안다라는 거는 뭐냐는 거죠. 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떤 인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알미 아니고 인식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 수학적 인식이든 뭐 물리학적 인식이든 사회학적 인식이든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인식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하는 거죠. 인식의 본질. 안다는 것의 본질을. 그러니까 What is X라고 하는 물음이 물어보는 게 본질이죠. 그죠? What is X라는 물음이 물어보는 것은 바로 X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What is X라는 요 질문 형식하고 에센스란 말은 이제 나중에 나온 말이지만 에센스라는 말은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의, definition과 통했죠. definition. 그 본질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정의죠, definition. 그래서 what is X란 물음, 본질이라는 개념, 정의, 이게 다 통하는 개념이죠, 그죠? 실제 인식의 과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니와 그런 과정들을 데이터로 해서 인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설을 세워본 것이 인식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알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아는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달에 대해서 천문학적 암도 가지고 있고, 뭐 사회에 대해서 사회학적 암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죠? 뭐 생명체에 대해서 생물학적 암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알미라는 게 뭐냐는 거지, 안다라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세우는 게 인식론이죠, 그죠? 그런데 플라톤의 시대의 이런 작업이란 결국 인식의 대상과 인식 주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람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간단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있고 뭐 같은 과학 내에서도 뭐 숱한 분야가 있고 공학도 있고 뭐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일관된 틀로 딱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통합해가지고 인식이라 이런 거다 얘기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분화되어 있죠. 이렇게 분화되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리옹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철학 코너를 쭉 봤는데 과학 철학책이 없더라고 거기는. 이상하다. 프랑스에도 나름대로 그 과학 철학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다가 이쪽 그러니까 이과 계통이 있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 있더라고 과학 철학이. 거기 있는데 너무너무 전문화돼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물리학 철학, 뭐 화학 철학 이런 거에 생물학 철학 이렇게 다 분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공에 아닌 사람은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뭐 분과 개념도 없고 무슨 뭐 대학 제도도 없고 논문이라는 형식도 없고 그야말로 인간이 어찌 보면 이제 원초적으로 이렇게 눈 뜬 시대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식에 눈을 뜬 시대.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아주 그 어떤 원초적인 이야기지. 아주 원초적인. 그러니까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뭐 알고 뭐 이런 아주 그 어떤 이미 분과되지 않은 그 되기 전에 어떤 아주 원초적인 인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또 중요하고 심오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걸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소원의 그 표현에 따르면 대상과 주체에 대한 가설과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가 맺는 관계에 대한 가설이겠죠. 풀어서 말하면 가설과 정의가 성립하고 덱시션이 성립하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인식이라는 관계는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다. 내가 대상과 맺는 관계는 굉장히 많죠. 내가 이거를 뭐 불쏘시개 쓸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고 뭐 갖고 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식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대상과 맺는 여러 방식 중에서 인식이라는 방식 내가 이걸 안다는 방식을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인식론 역시 하나의 과학이지만 실증 과학들을 그것의 데이터로 삼는 메타 과학인 것이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니까 보통 뭐 인식론하고 인성론이 맞물려 있죠.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거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보통 뭐 감각 얘기하고, 지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상, 이미지네이션 얘기하고, 메모리, 기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그 이성적인 추론, 리즈너블한 그, 레셔널리티 함수 얘기하고, 이런 걸 쭉 얘기하죠, 보통 그 인식론이. 그래서 홉스 같은 책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감각, 지각, 상상, 기억, 그 다음에 뭐, 추론,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나가고, 항상 되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감각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인식론의 기초를 형성하죠. 테이터투스의 맥락에서 감각의 주체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의 영혼이고, 신체가 없으면 감각을 못하죠. 당연히. 영혼 혼자 영혼이 이렇게 붕 떠 있다고 뭐 감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신체를 가지고 감각하고. 또 반대로 신체가 있어도 그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물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놈을 감각한다고는 안 그러죠. 그냥 뭐 붙어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동북아 사상사를 봐도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은 함축을 띠고 있는 말이죠, 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각도 그렇고, 시각, 촉각, 청각, 심지어는 뭡니까? 생각.
다 각이지, 각. 잊어버리는 거는 망각. 다 각이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거는 착각.